제가 직접 만든 갈비찜입니다. 손주 얼굴만이라도 보게 해주세요. 하지만 젊은 장교는 싸늘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면회가 불가능합니다. 돌아가십시오. 그날 강원도 철원의 찬바람만큼이나 차가운 대우를 받은 노인은 잠시 후 단 한 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화는 부대 전체를 뒤흔드는 태풍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고된 하루 끝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모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0월 말 강원도 철원. 아직 해가 뜨기 전 싸늘한 새벽 공기를 가르며 동서울 터미널 한쪽에 낡은 군복 점퍼를 입은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최영만. 육군대장, 합참의장을 지낸 인물. 지금은 지팡이 없이도 힘겹게 걷는 노인이지만 한때는 국방부 전체를 호령하던 전설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투박한 도시락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전날 밤 직접 만든 갈비찜, 국산 돼지갈비에 배즙을 갈아 넣고 손자가 좋아한다는 양념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정성껏 덮어줬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내외를 사고로 먼저 보내고 오직 손자 태운 하나만을 남긴 삶. 그 손자가 군대에 간 지 석 달. 매일 밤 북쪽 하늘을 향해 기도하던 최영만은 마침내 면회 날짜를 받아들고 철원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버스 안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이 지키던 철책선과 능선들을 떠올렸습니다. 지뢰가 묻힌 산길, 동상 걸리던 겨울밤, 그리고 별을 달고 부하들을 지휘하던 마지막 순간들. 그 모든 시간을 지나 그는 오늘 단 하나의 이유로 이 땅을 다시 밟았습니다. 태훈이가 잘 지내는지 그 눈빛 한 번만 보면 된다. 신철원에 도착한 최영만은 택시를 타고 자신이 연대장으로 근무했던 백두연대 앞으로 향했습니다. 정문 앞 위병들은 경계태세, 그리고 그 앞엔 다림질한 전투복에 팔짱을 낀 한중이가 서 있었습니다. 명찰에는 조도현, 육사를 수석 졸업하고 알파고라 불릴 정도로 원칙주의로 유명한 장교. 그는 낡은 점퍼 차림의 노인을 쳐다보며 묻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손주 면회 왔습니다. 이등병 최태훈, 본부중대 소속입니다. 하지만 조도현 중위는 딱 잘라 말했습니다. 오늘은 전 부대 외출 외방면회 전면 금지입니다. 돌아가십시오. 혹시 당직 사관과 통화라도 될까요? 손주가 좋아하는 음식을 가져와서 얼굴만 잠시 보고 전해주고 싶습니다. 규정상 안 됩니다. 작전 사항은 민간인에게 알릴 수 없습니다. 그의 말투는 매정했습니다. 군복을 입고 있던 시절 후배들의 경례를 받던 최영만은 그날 한낱 귀찮은 민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위병소에서 멀어진 거리의 정류장에 앉아 굳게 닫힌 정문을 바라보며 오래도록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낡은 점퍼 주머니 속에서 오래된 폴더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 저장된 이름 하나. 임상우. 지금 이 부대의 사단장. 최영만이 군 시절 직접 길러낸 수제자 중 한 명. 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제3사단 사령부 회의실. 회의를 주재하던 임상우 소장은 휴대폰 화면을 보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화면에는 이렇게 떠 있었습니다. 이영만 장군님. 그 순간 부대 전체가 숨을 멈추었습니다. 제3사단 사령부. 작전도 앞에서 참모들을 질타하던 장승호 소장은 전화기 화면에 떠 있는 6글자를 보자마자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영만 장군님. 그 이름은 단순한 고위 장성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군인의 길을 가르쳐준 스승, 평생의 버팀목, 그리고 진정한 리더십이란 무엇인지 온몸으로 보여준 사람. 그런 분이
지금 자신의 관할 부대 정문 앞에서 면회를 막혀 추위에 떨고 있다는 말에 장승호의 얼굴이 사색으로 질려갔습니다. 장군님, 이게 대체 무슨... 하지만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자네 부대 군기 아주 잘 잡혀 있더군. 중이 하나가 아주 원칙에 투철해. 덕분에 나는 손주 얼굴도 못 보고 갈비찜만 끙끙 안고 앉아 있네. 말투는 농담처럼 들렸지만 그 안엔 짙은 실망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장승호는 무릎이 꺾일 듯한 수치심에 다급하게 회의를 중단시켰습니다. 당장 지휘 차량 대기시켜. 7연대 정문, 지금 즉시 출발한다. 연대장, 부연대장, 주임원사, 그리고 박도연 중위. 모두 정문 앞으로 5분 내 집합시켜. 한 명이라도 늦으면 그날로 옷 벗게 될 줄 알아. 사단장 한 사람의 분노는 사령부 전체를 전시체제로 만들었습니다. 무전기는 쉴 새 없이 울렸고 사단장의 검은 지휘 차량은 거친 엔진음을 내며 백골 부대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문 앞 위병소, 여전히 굳게 닫힌 철문 앞에는 버스 정류장 의자에 앉아 있는 초라한 노인의 모습, 낡은 점퍼, 묵직한 도시락 가방,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정문만 바라보는 깊은 눈빛. 그 광경은 곧 도착한 연대 간부들의 숨을 먹게 했습니다. 박도연 중위는 뒤늦게 상황의 심각성을 감지하고 정문으로 뛰어왔지만 이미 정문 앞에는 연대장, 대대장, 중대장이 사단장의 도착을 기다리며 잔뜩 굳은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곧이어 지휘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검은색 전투화가 바닥을 딛는 소리, 그리고 차에서 내린 장승호 소장의 얼굴은 얼음장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단 한마디도 없이 간부들 앞을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곧장 이영만 장군 앞에 다가가 90도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충성, 장군님께 대하여 경례. 제3사단장 소장 장승호 장군님을 모시러 왔습니다. 모든 간부들이 경악하며 따라 거수 경례를 붙였습니다. 박도연 중위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자신이 면회를 막은 노인이 바로 국군의 살아있는 전설이자 사단장이 머리 숙여 경례를 올리는 인물이라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이영만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됐네, 이 사단장. 그만 머리 들게. 이 늙은이가 괜한 소동을 일으켰군. 하지만 장승호는 얼굴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장군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런 대접을 받게 하다니 군인으로서, 사람으로서 용서를 구합니다. 이영만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됐네. 자네는 참 잘 컸어. 나는 그저 오늘 한 젊은 장교에게 지휘관이란 무엇인지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뿐이야. 정문 앞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고 그 안에서 박도연 중위는 떨리는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사단장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박도연 중위 본인 즉시 연대장실로 이동. 그 외 간부 전원, 정문대기, 연대장실. 무거운 정적 속 박도연 중위가 천천히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잿빛이었고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앞엔 이영만 장군과 장승호 사단장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장승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고 이영만은 조용히 차를 한 모금 들이켠 뒤 박도연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중위, 단 한마디에 박도연의 숨이 턱 막혔습니다. 죄송합니다, 장군님. 그는 정자세로 서서 머리를 숙였지만 그 고개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영만은 무섭게 꾸짖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가 지키려 했던 규율,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네. 군대는 규칙 위에 서 있어야 하니까. 박도연은 눈을 떴습니다. 그의 얼굴에 놀람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말은 그의 가슴을 천천히 조여왔습니다. 다만 자네가 지키려 한 그 규율이 정말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는 돌아봐야겠지. 군대는 규율로 움직이되 국민을 외면하는 순간 성벽이 아니라 감옥이 된다네. 그 말에 박도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군복의 무게는 국민을 향한 태도에서 나오는 거야. 자네는 오늘 국민을 쫓아냈고 그 국민이 누구였는지도 모르고 돌아서 버렸지. 장승호 사단장이 그제야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자네 같은 시절이 있었어. 규정 하나하나가 목숨 같았고 실수는 곧 죄라고 믿었지. 하지만 군대는 사람을 지켜야 하는 곳이야. 사람을 모르면 전투도 명령도 다 무너진다. 박도연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군님, 사단장님. 저는 그저 좋은 장교가 되고 싶었습니다. 이영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 있는 거네. 그리고는 조용히 도시락 가방을 열어 이미 식어버린 갈비찜을 꺼냈습니다. 이거 내 손주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일세. 오늘 그 녀석 얼굴 한번 못 보고 돌아갈 뻔했지. 자네가 말한 규정 덕분에 말이야. 박도연은 똑바로 그 도시락을 바라봤습니다. 양념이 굳어버린 고기, 식은 밥, 그 안엔 단지 음식이 아닌 한 노인의 새벽이, 정성이,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네가 앞으로 어떤 장교가 될지는 오늘 이 순간을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달려 있을 거야. 규정을 앞세울지, 사람을 먼저 볼지. 선택은 자네 몫이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영만은 도시락을 덮으며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갈비찜은 다시 데우면 더 맛있어지지. 그 말에 장승호와 박도연 모두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시각 연대 막사, 작업복 차림의 이등병 최태우는 화장실 청소용소를 움켜쥔 채 세면대를 닦고 있었습니다. 아침 점호 때 들었던 박도연 중위의 불호령이 아직도 귓가를 때리고 있었죠. 전투와 밑창에 먼지 하나. 정신 상태가 그 모양이면 부대 전체가 흔들리는 거다. 태우는 온몸에 힘을 꽉 주고 변기 옆 타일 사이까지 솔질했습니다. 온종일 구석구석을 닦고 또 닦아도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아침 일찍 할아버지가 왔다는 소식. 하지만 문전 박대당하고 돌아가셨다는 조용한 전언.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냥 돌아가셨지? 어디 아프신 건 아니었을까? 이윽고 점심시간이 가까워졌고 생활관으로 들어온 분대장이 작게 외쳤습니다. 최태훈 이병, 중대장실로 호출이다. 즉시 이동. 청소도구를 내려놓고 허겁지겁 걸음을 옮기며 태우는 머릿속으로 온갖 상상을 했습니다. 혹시 할아버지가 뭘 잘못했단 말인가? 내가 면회를 거부한 게 된 건가? 중대장실 앞에 도착하자 안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훈이 왔나? 어서 들어오너라. 그 목소리는 어릴 적 매주 들려주던 이야기 속에 나오는 그 음성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중대장 김재훈 대위가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서 와라, 태훈아. 어르신 기다리신다. 방 안에 앉아 있는 사람. 바로 할아버지 최영만. 낡은 점퍼를 걸친 채 도시락 가방을 앞에 두고 앉아 계셨습니다. 태훈의 두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할아버지? 그는 자신도 모르게 중대장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해요. 할아버지. 최영만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됐다. 내 손자가 이만큼 자란 것만으로도 난 감사하다. 그는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이미 식었지만
정성스레 담긴 갈비찜. 중대장은 조용히 자리를 비워주며 문을 닫았습니다. 방 안에는 두 사람만이 남았습니다. 태우는 떨리는 손으로 젓가락을 집었습니다. 고기를 한 입 물자 그동안 삼켜온 감정이 눈물로 터져 나왔습니다. 맛있다. 진짜 맛있어요. 최영만은 아무 말 없이 손자의 등을 천천히 두드려 주었습니다. 창밖으로 겨울바람이 불어왔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최태우는 그날 이후 달라졌습니다. 그저 시키는 대로 움직이던 신병이 아니라 누구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누구보다 꼼꼼하게 정비하며 조용히 동료들의 식판을 챙기고 말없이 뒤처리를 맡는 병사가 되었습니다. 쟤 뭐냐? 요즘 완전 사람이 바뀌었는데? 생활관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태운의 태도 변화는 곧 동기들과 후임들에게도 전염처럼 번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그 변화를 감지한 사람은 다름 아닌 박도연 중이었습니다. 점호를 마치고 생활관을 둘러보던 박도연은 구석에서 묵묵히 바닥을 닦고 있는 태운을 보며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최태운 이병. 예. 부릅니까? 그날 할아버지 음식 맛있게 먹었나? 태우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고개를 들고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평생 잊지 못할 맛이었습니다. 박도연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지만 그날 밤 그의 야간 일지엔 이런 메모가 남겨졌습니다. 최태운 이병 갈등 후 빠른 회복세, 태도 우수, 지속 관찰. 하지만 변화는 태운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박도연 자신 역시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생활관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고 병사들의 얼굴을 더 자주 마주하게 됐으며 보고서보다 표정과 눈빛을 먼저 읽으려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태운이 화장실 청소를 마치고 나오는 길목에서 박도연이 먼저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고생 많다. 내가 청소한 화장실 요즘 반짝반짝하더라. 태우는 그 말을 듣고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대장님께 부끄럽지 않은 병사가 되겠습니다. 박도연은 그 말을 들은 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작게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나도 변하고 싶다. 그 말은 태운에게도 깊이 박혔고 박도연 자신에게도 큰 다짐이 되었습니다. 부대는 여전히 바빴고 사단장 순신은 예정대로 다가오고 있었지만 그 안의 사람들은 서서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강압이 아닌 존중으로, 명령이 아닌 신뢰로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그 모든 변화의 시작은 한 통의 전화, 그리고 식은 갈비찜 한 그릇이었습니다. 사단장 순실을 하루 앞둔 저녁, 백두연대는 숨조차 쉬기 어려울 만큼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연대장 강진수 대령은 부대 전체를 도열시키고 각 중대장에게 마지막 점검 사항을 브리핑 중이었고 모든 간부들은 극도로 날카로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박도연 중위만은 평소와는 달리 잔잔한 눈빛으로 병사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얇은 수첩 한 권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각 병사들의 이름과 특이 사항, 가족 상황, 신체 기록, 성격까지 직접 메모해둔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한 사람 한 사람 눈빛을 읽자, 목소리를 듣자. 그는 그렇게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그날 밤 점호를 마치고 돌아온 생활관. 병사들은 소등전 마지막 정비를 하고 있었고 최태우는 관물대 앞에서 전투화를 닦고 있었습니다. 박도연 중위는 생활관 안으로 들어오더니 잠시 모두를 둘러본 뒤 말했습니다. 자, 전투화 점검한다. 각자 본인 것 앞에 놓고 대기.
병사들은 순간 긴장했지만 그의 표정은 이전처럼 매섭지 않았습니다. 박도연은 한 명 한 명의 전투화를 살펴보며 그날 처음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했다. 응, 이건 광 잘 냈구만. 조금 더 닦으면 완벽하겠다. 기대하마. 그 짧은 말들에 병사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태훈의 전투화 앞에서 멈춘 그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다. 이 병사 덕분에 내가 조금은 사람 냄새 나는 장교가 된 것 같아. 태훈은 놀라 고개를 들었고 박도연은 작게 웃었습니다. 그 모습에 몇몇 병사들이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중대에 변화가 오고 있다는 걸 모두가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생활관의 불이 꺼진 뒤에도 병사들은 한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어느새 마음 한구석에 따뜻한 무언가가 퍼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단장 순시 당일 아침, 백두연대는 완벽에 가까운 정렬로 사단장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연대 앞 대로변에는 깃발이 휘날렸고 관물대는 군번줄 하나 흐트러짐 없이 정돈되어 있었으며 병사들의 전투하는 말 그대로 거울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대기 위치에 선 사람, 바로 박도연 중이었습니다. 긴장한 기색은 분명 있었지만 그의 어깨는 어제보다 펴져 있었고 표정엔 담담한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오전 8시 정각 먼지구름을 일으키며 사단장 지휘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장승호 소장은 날카로운 눈으로 한 명 한 명의 자세를 훑어봤습니다. 그 뒤를 따라 내린 참모진, 그리고 마지막으로 걸어 내려오는 한 사람, 은은한 미소를 머금은 얼굴. 바로 이영만 장군이었습니다. 전부대 정렬 완료. 연대장의 우렁찬 외침이 울리고 사단장은 무표정한 얼굴로 연대장실로 향했습니다. 본격적인 점검은 생활관부터 시작됐습니다. 생활관 입구 앞 박도연 중위가 깎듯이 경례를 붙였습니다. 제2대대 사중대 이소대장 박도연 중위, 생활관 준비 완료했습니다. 장승호 소장은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이영만은 말없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생활관 문이 열렸고 쥐죽은 듯 조용했던 병사들이 일제히 부동자세를 취했습니다. 사단장은 눈빛만으로 긴장을 유도했고 참모들이 하나씩 항목을 확인하며 돌아다녔습니다. 한참이 지나고 박도연이 직접 관물대 상태를 설명하던 도중 이영만이 조용히 한 병사의 이름표를 가리켰습니다. 최태훈 이병 맞나? 태훈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 최태훈 이병 맞습니다. 이영만은 작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날 갈비찜 맛은 좀 있었나? 생활관 전체에 일순 웃음기가 퍼졌고 박도연 중위는 얼어붙은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사단장 장승호는 짧게 헛기침을 하고 그 상황을 아무렇지 않게 넘겼지만 참모들 사이에서는 묘한 긴장과 경외가 뒤섞인 눈빛이 오갔습니다. 그날의 사건을 모르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영만은 생활관 한복판에 멈춰서 병사들을 둘러본 뒤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여기 온 이유는 하나다. 이 부대가 지금 이 병사들이 지금 이 지휘관들 손에 얼마나 잘 자라고 있는지 직접 내 두 눈으로 보고 싶어서다. 그 말에 박도연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누군가의 믿음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생활관 점검을 마친 뒤 사단장 장승호와 이영만 장군은 연대장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연대장, 대대장, 중대장 등 주요 간부들이 모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장승호는 회의실 중앙에 선 채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점검 결과 백두연대의 전반적 준비 상태는 매우 양호하다. 생활관,
장비 정비, 군기, 전투태세 모두 만족스럽다. 참모들이 안도의 숨을 쉬는 사이 그는 말끝을 바짝 세웠습니다. 그러나 군대는 외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사람이다. 그의 시선은 자연스레 이영만에게 향했습니다. 이영만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어받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 나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네. 자네들의 부대에 누가 누구를 지키고 있는가에 대해 한 번이라도 깊이 고민해 본 적 있는가? 연대장 강진수 대령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군은 국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국민의 자식들이 여기 있는 병사들입니다. 장승호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내가 언젠가 장군님께 배운 말이 있다. 지휘관이 병사들의 얼굴을 모른다면 그 부대는 이미 전투력을 잃은 것이다. 그 말에 회의실이 잠시 정적에 잠겼고 중대장 김재훈 대위가 조심스레 손을 들었습니다. 사단장님, 장군님,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영만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도연 중위의 일이 있은 후 저희 중대 병사들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휘관이 따뜻함을 가지면 군기가 흐트러진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선인지 아직도 고민이 많습니다. 이영만은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좋은 질문일세. 하지만 기억하게 군기를 흐트러뜨리는 것은 따뜻함이 아니라 지휘관의 무관심일세. 그 한마디에 회의실 공기는 다시 무거워졌지만 그 무게는 모두가 견뎌야 할 책임의 무게였습니다. 그리고 이영만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물러나는 사람이지만 자네들은 지금 현장에서 나라의 근간을 지키고 있어. 오늘 내가 본 모습이 진심이었다면 그 믿음을 오래오래 이어가 주게. 그게 나의 마지막 부탁일세. 모든 지휘관들이 일제히 기립해 거수 경례를 붙였습니다. 사단장 순시가 끝난 다음 날 아침, 백두연대에는 오랜만에 여유로운 공기가 흘렀습니다. 생활관 복도엔 웃음소리가 번졌고 취사장에도 조금은 여유로운 표정의 병사들이 보였습니다. 박도연 중위는 중대장실 창밖을 보며 커피 한 모금을 조용히 들이켰습니다.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십시오.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최태훈 이병이었습니다. 중대장님 지시로 생활관 일지 제출하러 왔습니다. 박도연은 서류를 받으며 태훈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요즘 어때? 군 생활은 좀 견딜만하냐? 태훈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똑바로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예, 예전보다 훨씬 낫습니다. 동료들도 간부님들도 다 예전이랑은 달라졌습니다. 박도연은 살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도 많이 달라졌더라. 잠시 침묵이 흐르던 그때 태훈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그날 말입니다. 제 면회를 막은 게 소대장님이라는 거 사실 알고 있었습니다. 박도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태훈은 말을 이었습니다. 그땐 솔직히 원망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일이 없었다면 저도 소대장님도 이 부대도 지금처럼은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도연은 깊은 숨을 내쉬며 태훈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감사합니다. 그 말에 박도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 나도 고맙다 태훈아. 그 짧은 한마디가 서로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태훈이 문을 나선 뒤 박도연은 한동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겨울 햇살이 서서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그는 처음으로 군복을 입은 자신의 모습을 조금은 자랑스럽게 느꼈습니다. 며칠 뒤 연대장 강진수 대령은
사무실에서 한 통의 공문을 펼쳐들었습니다. 이영만 예비역 대장, 명예방문 관련 감사보고서. 그 아래엔 손글씨로 적힌 메모 한 줄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런 분이 군에 계셨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강진수는 미소를 지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가 바라보는 그 끝, 중대 운동장에선 병사들이 유격체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한 병사, 땀에 젖은 채 누구보다 큰 동작으로 앞줄을 이끄는 사람. 바로 최태훈 이병이었습니다. 좋아, 목소리 크다 최태훈. 분대장의 격려에 병사들이 따라 웃고 그 모습은 마치 전염된 듯 운동장 전체로 활력이 퍼져갔습니다. 그날 오후 박도연 중위는 장승호 사단장으로부터 비공식 호출을 받았습니다. 사단 본부 접견실. 사단장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박중위, 요즘 부대 분위기 좋다는 말 여기까지 들려오더군. 과찬이십니다. 과찬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확인하겠지. 그보다 이영만 장군님께서 편지를 한 장 남기셨더군. 그는 책상 서랍에서 한 장의 종이를 꺼내 건넸습니다. 박도연 중위에게 자네는 좋은 병사를 얻었고 그 병사는 자네 덕분에 좋은 군인이 되어가고 있다네. 나 역시 그런 병사와 그런 지휘관을 곁에서 볼 수 있어 참 고마웠네. 병사는 거울이네. 지휘관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는 존재니까. 앞으로도 계속 자네답게 걸어가게나. 이영만 드림. 박도연은 두 손으로 편지를 받아들고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군복의 무게가 다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버거움이 아닌 가치로서 겨울이 깊어지던 어느 날 이영만은 경기도 외곽 자신의 집 마당에서 하얗게 서리를 맞은 배추를 바라보다가 한 통의 편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봉투엔 정갈한 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최태훈 올림. 그는 조심스레 편지를 펼쳤습니다. 할아버지께. 철원엔 눈이 왔습니다. 생활은 여전히 빡빡하지만 이젠 익숙해졌고 무엇보다 제 마음이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소대장님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가끔은 농담도 하시고 생활관에도 자주 오십니다. 가끔 제게 말하십니다. 태훈아, 너는 내 거울 같은 녀석이야. 처음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던 우리가 함께 짊어지는 길이라는 게 어쩌면 이런 걸까 조심스레 생각해 봅니다. 아직은 부족하고 미숙하지만 그래도 하루하루 누군가에게 믿음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제게 해주신 것처럼요. 곧 전입한 후임들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임이 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꼭 챙기시고 다음 면회 땐 갈비찜이 아니라 제가 직접 밥 한번 사드리고 싶습니다. 충성, 손자 최태훈 드림. 이영만은 편지를 조용히 접어 가슴 안쪽에 넣었습니다. 그는 마당 끝 고무대야에 언 흙을 살짝 걷어내고 배추 포기 하나를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그래, 겨울 속에서도 자라는 것이 있다. 그의 눈엔 미소가 번졌고 고요한 공기 속에서 그의 입술은 조용히 한마디를 중얼거렸습니다. 잘하고 있다, 태훈아. 연말을 앞둔 백두연대. 생활관에는 조촐한 트리와 전구가 걸렸고 병사들의 표정도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박도연 중위는 저녁 점호를 마친 뒤 생활관 앞 벤치에 앉아 무전기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중대장 김재훈 대위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박중위. 예, 중대장님. 요즘 수고 많다. 생활관 분위기 좋아졌다는 보고 사단에서도 별도로 올라왔더라. 박도연은 머쓱한 듯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김재훈은 잠시 그의 옆에 앉더니 무심한 듯 말했습니다. 실은 말이야. 이영만 장군님이 얼마 전 사단장께 따로 연락하셨더라. 박중희와 태훈이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군. 박도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편지 말씀이십니까? 그래. 사단장도 감명 깊게 읽었다고 하더라. 그 일 이후 군단 쪽에서 지휘관 마이너스 병사 소통 프로그램 전 부대 확대 검토 들어갔다. 박도연은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미담이 아니라 군 전체의 방향을 바꾸는 시작이 될지도 몰라. 잠시 침묵이 흐르고 김재훈 대위는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잘해줬다, 박중희. 내가 진심으로 그런 말 한 적 없었지? 지금 해도 늦지 않았을 거야. 박도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그는 일과를 마친 뒤 자신의 관물대 서랍 깊숙한 곳에서 이영만 장군의 편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편지 뒷면에 연필로 한 줄을 써내려갔습니다. 저도 누군가의 거울이 되어보고 싶습니다. 해가 바뀐 1월 첫째 주, 백두연대는 혹한기 훈련 준비로 다시 분주해졌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아침, 박도연 중위는 제설 작업을 함께 하느라 이미 장갑 안까지 눈이 젖어 있었습니다. 소대장님, 이쪽은 저희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병사들의 외침에 그는 빙긋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손 시리지 않게 해. 끝나면 바로 온수로 씻고 들어가. 그날 오후 중대에는 한 명의 신병이 전입해 왔습니다. 이름은 김현수. 말수가 적고 눈을 잘 마주치지 않는 조용한 청년이었습니다. 생활관에 들어오자마자 기존 병사들이 눈인사를 건넸지만 그는 어색하게 고개만 숙일 뿐 대답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점호 후 분대장이 조심스레 보고했습니다. 소대장님, 김현수 이병. 조금 예민한 것 같습니다. 식사도 거의 안 하고요. 박도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그날 밤 조용히 생활관을 찾았습니다. 모두가 잠든 시간 책상 앞에 앉아 무언가를 쓰고 있는 김현수. 현수야. 김현수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 소대장님. 박도연은 천천히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적응 어렵지? 나도 그랬다. 처음엔 군대가 사람 숨막히게 느껴졌거든. 김현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말이야, 여기에도 사람 냄새 난다는 걸 알게 된 순간부터 조금씩 편해지더라. 그는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어 건넸습니다. 이 편지, 내가 평생 잊지 못할 한 분께 받은 거야.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 병사는 지휘관의 거울이다. 김현수는 조심스레 종이를 받아들고 한참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날 밤 생활관 불이 꺼지고도 김현수는 그 편지를 가슴에 품은 채 조용히 누웠습니다. 그의 옆 침대엔 자신처럼 한때 적응하지 못했던 최태훈 이병이 고요히 잠든 채 자는 숨결로 작은 안도감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혹한기 훈련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눈발 속에서 얼어붙은 삽을 들고 구보로 산길을 오르내리는 강도 높은 일정. 병사들은 지쳐 있었지만 중대의 분위기만큼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최태훈은 후임 김현수의 옆을 늘 지켰습니다. 발끝 풀지 마. 숨 참지 말고 내 호흡 따라와. 예. 말은 짧았지만 김현수의 눈빛엔 처음으로 믿음이 어렸습니다. 박도연은 훈련 중에도 잠시 병사들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훈련 종료 후 각계 전투 상황 복귀 중 한 병사가 눈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병 김현수, 괜찮나? 박도연의 외침에 태훈이 먼저 달려가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저혈당 같습니다.
어제 저녁도 거의 안 먹었어요. 박도연은 재빨리 무전기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의무대 호출, 환자 이송 준비, 곧바로 부대 복귀 후 후송한다. 곧 구조차가 도착했고 김현수는 담요에 쌓여 의무대 차량에 실려갔습니다. 생활관으로 돌아온 뒤 박도연은 태훈을 불렀습니다. 최태훈 이병. 예. 그 녀석을 곁에서 챙긴 게 너였지? 그냥 제가 예전에 그랬으니까요. 박도연은 한참을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잘했다. 고맙다. 태우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고 두 사람의 악수는 짧지만 단단했습니다. 그 악수 위로 창밖에서 하얀 눈송이가 다시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김현수는 의무대에서 무사히 회복해 복귀했습니다. 생활관 문이 열리자 가장 먼저 그를 맞이한 사람은 최태훈이었습니다. 복귀 축하한다. 이제 밥은 꼭 챙겨 먹자. 김현수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생활관 분위기는 어느새 훈훈하게 변했고 후임을 챙기는 문화도 자연스레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박도연은 그런 변화들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사단본부에서 내려온 공문 하나. 모범 지휘관 추천 요청. 중대장 김재훈 대위가 박도연을 불렀습니다. 박중희, 널 추천하려고 한다. 이건 그냥 상장이 아니라 군단 주간 강연도 포함된 포상이다. 박도연은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저보다 더 훌륭한 선배님들이 많습니다. 전 그저 저 자신을 바꿔보려 했을 뿐인데요. 김재훈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서 추천하는 거다. 진심으로 병사들을 바꾼 지휘관. 너 하나 바뀐 게 중대를 바꿨고 중대가 바뀌니 연대까지 따뜻해졌지. 며칠 후 사단 정문 앞 광장. 모범 간부 포상식이 열렸고 박도연은 군단장 앞에서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참모들 사이 한자리에 서 있던 이영만. 그는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박도연은 조용히 광장을 빠져나오려 했습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박중희. 돌아보니 이영만 장군이 서 있었습니다. 장군님,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당연히 와야지. 내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과거 누군가가 날 믿어줬기 때문이었거든. 이영만은 잠시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태훈이에게도 한 장 써주게. 이번엔 자네 손으로. 봉투 안에는 하얀 편지지 한 장과 펜 한 자루가 들어 있었습니다. 박도연은 그걸 받아들고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엔 제가 적겠습니다. 하얀 종이 위에 새로운 이야기. 그가 적을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최태훈 이병에게. 너는 내게. 몇 주 후 백두연대 내 모범 병사 선정 명단이 발표되었습니다. 최태훈 이병. 타의 모범이 되는 복무 태도 및 후임병 배려. 생활관 안에는 박수가 터졌고 태훈은 머쓱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와, 태훈이 진짜 대단한데? 이제 중대장까지 노리겠네. 농담이 오가던 그때 중대장 김재훈 대위가 생활관으로 들어왔습니다. 최태훈 이병, 앞으로. 태훈이 곧장 자세를 갖추자 중대장은 정중히 무언가를 내밀었습니다. 사단장 명의 표창장과 함께 소대장 박도연 중위가 직접 작성한 편지다. 읽어보도록.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태훈은 천천히 봉투를 열고 편지를 펼쳤습니다. 최태훈 이병에게. 넌 처음 내게 있어. 그저 한 명의 병사였다. 하지만 지금 나는 감히 말할 수 있다. 너는 내가 다시 군복의 의미를 생각하게 만든 사람이라고. 병사는 거울이라는 말을 난 너를 통해 비로소 이해했다.
힘든 날에도 후임을 챙기던 너의 뒷모습은 내가 지켜야 할 우리의 모습이었다. 앞으로 어디서 무엇을 하든 오늘의 널 잊지 말고 살아가길 바란다. 자랑스럽다. 정말로. 소대장 박도연 드림. 편지를 다 읽은 태우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시울을 붉힌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김현수는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나도 언젠가 저런 선임이 되고 싶다. 조용히 퍼져나가는 존경의 감정은 다음 세대로 이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중대장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중희는 오늘자로 소령 진급이 확정됐다. 하지만 그는 이 부대에 한동안 더 남기로 했다. 왜냐고? 여기 아직 키워야 할 병사들이 많기 때문이지. 그 말에 생활관 안은 묵직한 침묵과 따뜻한 미소로 가득 찼습니다. 3월 얼어붙은 땅이 조금씩 녹기 시작할 무렵 백두연대에는 또 한 번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최태훈 이병의 일병 진급. 생활관 게시판에 붙은 진급자 명단을 본 병사들이 그를 향해 환호를 보냈습니다. 태훈이 형 드디어 올라간다. 진짜 본받을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김현수는 태훈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태훈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현수도 곧 따라올 거야. 한편 박도연 소령은 소대장실 책상 위에 진급 후 처음으로 주어진 과업 목록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 전 중대대상 소통 간담회 주간. 그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얗던 산줄기엔 봄 기운이 서서히 번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생활관 한복판에 모두가 둘러앉은 가운데 박도연 소령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보고도 지시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있는지를 서로 나누는 시간입니다. 처음엔 어색한 기류가 흘렀지만 곧 한 명씩 손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힘들었던 날 선임이 대신 작업해줬습니다. 처음엔 무서웠지만 지금은 서로 기댈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김현수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전 여기 오기 전엔 인간관계도 무섭고 군대는 그냥 참는 곳이라고만 생각했는데요. 이곳에서 처음으로 누군가와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 말에 박도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현수야. 그리고 모두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부대가 되어야 하는지 그건 내가 아니라 여러분이 날마다 답을 써내려가고 있어요. 그날의 간담회는 보고서 한 줄 남기지 않았지만 병사들의 마음속엔 깊은 울림으로 새겨졌습니다. 훈련보다 더 뜨거운 변화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이영만은 우편함을 열어보다 흰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보낸 사람 박도연. 그는 조용히 서재로 들어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또박또박 정성스럽게 적힌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장군님께 진급 후 처음으로 장군님께 편지를 씁니다. 생각해보면 그날 정문 앞에서의 짧은 대화가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 전까지 저는 규정이라는 성벽 안에 갇혀 있었고 그 성벽을 지키는 것이 곧 제 역할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장군님이 보여주신 한 걸음, 그 따뜻한 격려 하나가 제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바꿔놓았습니다. 지금 저는 단 한 명의 병사라도 사람 대 사람으로 바라보려 애쓰고 있습니다. 그 여정이 아직 멀고도 험하다는 걸 알지만 그럼에도 걷겠습니다. 태훈이와 같은 병사들이 그리고 현수와 같은 후임들이 진심으로 웃을 수 있는 부대를 만들기 위해 그 마음을 처음 심어주신 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약속드립니다. 제가 받은 가르침,
그대로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겠습니다. 이 편지가 닿는 날 어디선가 장군님도 편안히 웃고 계시길 바랍니다. 백두연대 소령 박도연 드림. 편지를 다 읽은 이영만은 책상 위에 그것을 곱게 포개어 놓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매화가 막 꽃망울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혼잣말처럼 중얼였습니다. 그래, 이런 사람들이 있기에 나라가 아직 따뜻하구나. 4월의 어느 토요일, 백두연대 전 장병이 강당에 모였습니다. 군단 주최 지휘관과 병사의 하루 토크 콘서트. 패널로 선정된 이들은 소령 박도현, 그리고 일병 최태훈이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두 분의 특별한 관계가 부대 내에 큰 영향을 줬다고 들었습니다. 당시의 기억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먼저 박도연 소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처음엔 제가 태훈이를 면회조차 못하게 막았던 사람입니다. 장병들 사이에 작은 술렁임. 하지만 박도연은 담담하게 이어갔습니다. 그날 태훈이의 할아버지를 돌려보내며 제가 내뱉은 말이 있었습니다. 군대는 호락호락한 곳이 아닙니다. 지금은 그 말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압니다. 그의 목소리는 잠시 멈췄고 이번엔 최태훈 일병이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그날은 솔직히 상처였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소대장님도 저와 똑같이 방황하고 있었다는 걸요. 그는 옆에 앉은 박도연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가장 믿는 분입니다. 청중석에서 뜨거운 박수가 터졌습니다. 사회자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최태훈 일병, 지금까지 군 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태훈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했습니다. 생활관에서 소대장님이 제 전투화를 보고 웃으셨던 날입니다. 잘했다. 광이 살아있네. 그 짧은 말 한마디에 이곳이 그냥 버티는 곳이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 말에 박도연도 살짝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많은 병사들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리고 구석에서 지켜보던 김현수 상병이 마지막으로 태훈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형, 저도 언젠가 저 자리 한번 올라가 보고 싶어요. 태훈은 힘주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넌 충분히 될 자격 있어. 조명 아래 세 사람의 표정은 누구보다 빛나고 있었습니다. 몇 달 뒤 최태훈 일병은 만기 전역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생활관 한쪽엔 동기들과 후임들이 써준 작별 편지가 붙어 있었고 그 위엔 박도연 소령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등병이었던 내가 이제는 모두의 선임이 되었다. 고맙다. 저녁 하루 전날 밤 소대장실 앞에서 태훈은 조용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게. 박도연은 평소와 다름없는 얼굴로 태훈을 맞이했습니다. 내일이면 민간인이구나. 예, 실감은 잘 안 납니다. 둘 사이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도연은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건 내 첫 부임 때부터 가지고 다닌 펜이다. 이영만 장군님께 받은 편지를 쓸 때도, 너에게 내 진심을 담았던 편지를 쓸 때도 이 펜을 썼지. 태훈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박도연은 상자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제 너도 누군가의 거울이 되어야지. 이 펜으로 너의 길을 써내려가길 바란다. 태훈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소대장님께 배운 건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저녁날 아침 생활관 모든 병사들이 도열의 인사를 보냈습니다. 최태훈 일병, 전역을 명받았습니다. 구호와 함께 고개를 숙이는 그 순간 그의 눈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정문 앞 이영만이 조용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태훈은 깜짝 놀라며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이영만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보내지 않고 어찌 편히 있을 수 있겠냐. 그는 손자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 진짜 어른이 된 거다. 수고 많았다, 태훈아. 카메라 플래시처럼 순간이 멈춘 듯 그 장면은 부대 모든 장병들의 눈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날 저녁 박도연 소령은 조용히 관물대 서랍을 정리하다가 태훈에게 받은 마지막 편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소대장님, 저는 이 부대에서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건 규정도 지침도 아닌 작은 행동, 짧은 말, 따뜻한 시선이라는 걸 몸으로 배웠습니다. 저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일병 최태훈 드림. 박도연은 그 편지를 다시 곱게 접어 넣었습니다. 창밖에는 늦은 봄 햇살이 서서히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창문을 열며 중얼였습니다. 그래, 이게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군대다. 그날 이후 백두연대에는 전설처럼 전해지는 이야기 하나가 남았습니다. 불곰 장군의 손자와 그를 막았던 소대장이 함께 만든 부대 이야기. 그 이야기는 지금도 어느 생활관 구석 어두운 밤마다 후임의 귀에 조용히 들려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지키는 군인.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최태훈과 박도연 그리고 이영만 장군님의 여정을 함께 하시며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